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간의 박대희입니다. 초기 창업자들, 창업기업들한테는 보통 창업의 4요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에 담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또 자본이 있어야 되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끝없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관점이 좀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창업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부에서도 끝없는 지원을 이런 투자 생태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유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이해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움직일 때 보면 창업기업이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또 투자자들,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창업기업들은 투자자들은 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부터 우리 회사에는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또는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관심도가 상당히 질문이 높았고요. 반면에 투자자들은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왜 없어?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좋은 회사는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었고요. 또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좀 높아서 거래, 딜을 하기 좀 힘든 과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한 행위에 대해서 창업기업과 투자자에 대해서는 서로 갭이 있었던 거죠. 생각의 갭이 있었습니다. 이런 갭이 왜 발생했을까요? 서로를 알지 못해서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보다는 창업기업이 투자자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투자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관점으로 접근하는가라는 내용을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그들은 누구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업기업과 투자자에게는 갭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나가서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너무 아쉬워하고 또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하죠. 반대로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나한테 투자를 해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 딜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면 투자자, 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개인이 움직이는 구조가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엔젤 또는 전문 엔젤 또는 엔젤 클럽, 즉 엔젤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그런 개인들 위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도 개인들이 대중들한테 모아서 펀딩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펀딩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주의 특징은 약간 투자자 개인 경험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고 선호하는 영역이 좀 명확하다는 거죠. 자기 업력에 경험이 있었던 산업에 좀 투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는 엔젤 클럽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소통 채널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의견을 좀 받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내용, 자기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100% 수렴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조직적인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 VC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금융권들도 있습니다. 이 VC도 사실은 소형 VC와 일반 VC로 나누는데요. 소형 VC, 이제 규모가 조금 펀드를 운영하는 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창업기획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중기부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전문 회사, 창투사라고 얘기하죠. 이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LLC형, 그러니까 유한회사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 투자자들은요, 법률적으로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는 등록까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곳에서 승인 등록 인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투자자로 본다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기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보나 신보들도 원래 보증 업무만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간접 투자, 보증 연계형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기관 투자도 있는 반면에 또 일반 법인들도 투자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있죠. M&A를 한다든지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기술도 좀 동향을 파악하고 또 기술적 협업을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신시장이나 신사업에 도입을 할 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반 법인 투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투자 형태를 보면 투자 규모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아래로 갈수록 좀 많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부터 만나야 될까라는 것부터 첫 꼭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2022년도 2월 달에 발표한 창업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2019년 창업시대조사인데요. 초기 창업기업이 가장 장애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금 확보가 70%, 법인 같은 경우는 73%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요. 예비 창업 때 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3년 이하 사업이 초기에 런칭되고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가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됐을 경우에 추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또 많은 85%가 자기 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한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외부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권도 있지만 이런 투자자들을 만나서 하는 현장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금으로 시장에서 또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회사가 성장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자금에 대한 속성이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게 우리 창업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자금이 별로 필요 없을 듯 느꼈지만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초기에 런칭하기 위해서 양산을 할 때 원재료 구매부터 마케팅 활동 그리고 또 자금이 회수되는 시간을 봤을 때 이런 현금 사이클상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또 빠르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다가 하더라도 그 시그널에 맞춰서 양산을 하기 위한 규모를 또 시스템을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이제 이런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규모도 달라지고요. 조달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이런 합리적인 조달의 형태와 규모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자를 정확히 알고 투자자한테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은 파이낸셜 시장과 프로덕트 시장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시장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프로덕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은요, 파이낸싱 시장이 좀 초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야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데스밸리를 거쳐서 점점 성장하는 이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이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 쪽에서는 맨 앞단에 창업하자마자 투자 받는 경우를 시드 투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 퍼스트를 시리즈 A 또는 라운드 A 또는 세컨을 시리즈 B, 라운드 B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사실 A, B, C, D,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선주에 대한 투자 순위를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우선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자체의 순서를 이렇게 구성해서 부르고 있죠. 여하튼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규모에 맞게 조달하는 과정을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업들한테는 뭐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죠. 정책 자금에 좀 기대거나 지인들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개인들, 엔젤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완전 초기 자금을 확보해서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과 엔젤 투자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기까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 자금이 시리즈별로 넘어갈 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자금은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성공했다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투자는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을 확보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그래서 각 단계별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금은 R&D에 쓴다든지 마케팅에 쓴다든지 재무구조 건전성에 쓴다든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요.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단계마다 사용처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해야 어느 단계에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쪽에서 더 보면 적합한 투자자를 만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많습니다. 아주 예비 창업자인데요. 아주 이제 시리즈 D나 C에 투자하는 사람 만나서 우리 사업에 투자해달라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을 우리가 제너럴 파트너스, 무한 책임 출자자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부르고요. 이 GP들은 LP들, 리미티드 파트너스, 그러니까 펀드들에 출자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투자 조합, 펀드 또는 엑셀러레이터라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출자가 되면 이 결성과 운영 관리를 GP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관리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투자조합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벤처기업을 투자하면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이 벤처기업을 투자하고 나서 바로 엑시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성장 가능하게 여러 가지 조력을 해줍니다. 경영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인력들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 가능한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엑시트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엑시트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그 회수분에 대해서 LP들한테 다시 배분을 해주고 또 기대 수익을 또 챙겨주고 반대로 일정 부분은 GP들한테 성과 보수를 주고 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펀드를 관리하고 또 그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또 그걸 회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관리 보수료와 성과 보수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보수와 성과 보수를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아무 곳에다 투자하지 않는 거죠.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는 원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하이 리턴을 바라기 위해서 좀 더 분별력 있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을 기업을 찾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LP들의 동향을 보면 한국벤처투자에서 브리핑을 내놓은 자료를 의하면 국가에서 모태펀드 이외에도 연금, 금융기관 또는 산업은행 또 일반 법인들이 고루고루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형에서 이제 점점 일반 산업계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규 결성된 2021년도에 신규 결성된 거를 보면 41조 2천억 정도가 펀드로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점점 생태계가 자금이 많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 많아지는 형태 속에서 괜찮은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업 기업들은 이런 투자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과 보수를 챙길 수 있도록 또 LP들이 그 펀드를 출자하고 나서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르는 회사의 모양을 우리가 좀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그들이 바라볼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그들의 생태계에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21년도 벤처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달랐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부로는 벤처 투자법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서는 창투사나 유한회사나 신기사나 외국 투자회사 모두가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조합이 다양한 형태였어요. 창업투자조합이 있었고 한국 벤처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었고 또 엑셀러레이터들이 만드는 또 개인들이 만드는 개인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2020년 8월 10일부터는 벤처투자조합에 20억 이상을 만든다면 모두가 출자할 수 있고 GP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일원화돼서 관리하기 편했고요. 우리들도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는데 좀 더 쉬워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심 있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의무 투자입니다. 투자자들도요,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나 투자할 수 없고 어떤 조건을 맞추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벤처 투자법에 새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엑셀러레이터들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있다면 회사 자본금을 갖고 본 계정을 갖고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초기 창업자 3년 미만한테는 40%를 의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이 만드는 개인 투자 조합은 50%만큼은 꼭 3년 미만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00% 엑셀러레이터들은 3년 미만만 투자하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50%까지만 3년 미만만 투자하고 그 이상은 중기 투자, 그러니까 3년 이상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창업기업이 내가 3년 미만이다, 3년 이상이다 할지라도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서 그들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얼마만큼 투자를 했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한테 나한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조합은 LP와 GP들이 결성 신고를 중기부에 하게 되고 승인 통보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받아서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 투자 펀드는 모두 다 독립적인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펀드가 얼마나 GP들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창업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창업기업 스스로 성장 단계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사실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나서 초기에는 투자자를 잘 모르죠. 이때는 콜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사업 계획서를 그들의 홈페이지나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서 우리 회사 이런 회사이니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IR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고요. 물론 이 콜드 메일이 100%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일방적 프로포즈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관심도가 매력도가 순식간에 있으면 IR 기회나 면담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메일을 보내서 자꾸 자기를 알려서 기회를 얻는 게 아무 인맥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요, 데모데이나 오피스아워를 좀 참석해 보세요. 이 데모데이라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소개하는 자리에 보면 보통 투자자들을 모셔서 심사위원이나 평가자로 보통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얼굴을 뵙게 하는 거죠. 또 오피스 아워 같은 프로그램, 지금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쪽에서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분들한테 나를 분명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게 된다면 IR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IR이라는 것은 그쪽 회사에 가셔서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네, 그래서 미팅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데를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받으시고 또 콜드메일도 그 명함에 의해서 보내시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쿡 찔러도 1분 안에 엘리베이터 스피칭이라고 하죠. 1분 안에 우리 비즈니스를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행사장에서 만나게 됐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또 이런 행사의 기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시면서 나를 소개하면 그 기관에서도 지원기관 관계자들도 소개를 시켜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네트워크 쪽에 먼저 투자받은 대표님이 있다면 그 대표님 통해서 소개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를 만나면 많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죠. 앞에서 많이 만났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투자자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 투자사에 대한 또는 투자자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거를 선호하는가? 나하고 적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레퍼런스 체크하는 방법 뒤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뭐 한 번에 한 5분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랑 미팅을 하자, 내부 IR을 하자, 아니면 면담을 하자, 이런 순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좀 정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후순위부터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하고 딱 맞다 하고 덜커덩 가서 발표하면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투자자의 심리나 질문이나 이런 대응력이 아무래도 낮잖아요. 그래서 약간 레퍼런스 체크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레퍼런스상 우리랑 좀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IR도 해보시고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그 피드백을 보강해서 다음 순위의 투자자를 만나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학습에 의해서 좀 더 효과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IR 자료를 좀 항상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3년 미만 기업들, 그러니까 오피스아워 또는 멘토링 데이 때 가서 창업 기업들 보면 IR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데모 데이 때 보면 10분 발표, 15분 발표에서 매력도를 좀 그 안에서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10분을 훨씬 넘거나 15분을 훨씬 넘기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데모데이 또 예비심사 IR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시간에 맞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를 만날 때 투자사 내에서 담당 심사역이 배정이 되거든요. 또는 최초에 발굴하는 심사역이 나오면 이 심사역이 좀 뭐 이런저런 요구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은 내부 투자 회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적대시하지 마시고 나의 편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판단할 때 나한테 적합한 투자자인가 아닌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적합한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업력이 많느냐. 아까 얘기했죠. 투자자들은 의무 투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에 투자하느냐, 3년 이상에 투자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펀드들은 3년 미만만 투자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적합하냐 또는 시리즈 A단계, B단계, C단계에 적합한 투자자인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 IT 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 뭐 이런 쪽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수도권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창업자의 특성, 그래서 신규 창업자냐, 재창업자냐, 이런 또는 여성 창업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가 어떤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투자자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레퍼런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회사의 작은 사정이 좀 맞느냐도 중요합니다. 번레이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6개월 정도 되면 자금이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내가 만났을 때 그 안에 나한테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보통 6개월 정도, 또 길게는 8개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자금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기면 투자받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산업을 정말 잘 알고 우리를 조력해 줄 수 있느냐, 그동안 투자했던 게 이쪽 산업이 많이 있느냐,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드메일은요, 어떻게 보내느냐면, 엑셀레이터들은 100%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엑셀레이터 협회에 보면 회원사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통해서 이메일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콜드메일을 보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 즉 VC 협회거든요. 이쪽에 보면 또 회원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 정보에 홈페이지들이 정리되어 있고, 이 홈페이지를 따라 들어가 보면 다 이제 대표 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엑셀러레이터들은 전자공시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VC들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작년 말로 359개가 등록이 됐거든요. 이 많아진 엑셀러레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 투자를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어떤 걸 선호하는지, 최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시스템을 봐서 이들의 특성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엑셀러레이터 특성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VC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VC들도 항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펀드를 들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들고 있는지를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합, 그들이 갖고 있는 벤처 투자 조합이 어떤 투자 조합을 갖고 있고 등록은 언제 돼 있고 결성은 언제 되어 있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펀드는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LP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GP가 운영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8년을 보통 운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도 더 짧게도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 8년 정도 운영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래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몇 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8년 내내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통 투자는 보통 3, 4년 안에 끝납니다. 나머지 4, 5년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엑시트할 기회를 바라보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회수 절차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체크를 하실 때 결성이 된 지 한 5년이 지났네? 그러면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갖고 정말로 그 회사가 이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목적이 예를 들어 재창업자한테 투자하는 자금을 펀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 조항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르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서 이쪽이 재창업만 꼭 투자하는 건 아니다. 다른 관점도 투자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태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벤처투자에서 공모를 통해서 투자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돈을 갖고 일부 투자해서 펀딩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요. 이 확보된 걸로 투자하는데 특히 이런 한국 모태펀드는요. 정확히 목적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창업펀드다라고 한다면 대학생과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다든지 산업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펀드를 모태펀드가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가면요. 현재 어떤 펀드가 결성이 됐는지 누가 이 펀드를 결성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당신의 회사에 맞는 펀드를 만나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 현황에 대해서 찍어주면 그거에 맞는 펀드 큐레이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담당 심사역과 각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모데이나 오피스 아워 또는 멘토링 데이를 통해서 투자자 심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뭐 다를 수 있어요. 짧을 경우는 뭐 다 그 다음날 하기도 하고 데모데이 때 IR을 와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사업 계획서가 계속 디벨롭이 돼서 고도화가 됐다면 진행되는 상황을 콜드메일로 아니 그 담당자 개인 메일로 자꾸 보내주세요. 그러면 잊혀졌다가도 맞아 이 회사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만큼 왔네 라고 하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자, 1단계가 이런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이 중에서 괜찮은 것을 이 심사역이 IR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보통 이 한 번에 거의 다 결판이 나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의 임직원들, 심사역들, 관계자들 다 모은 데서 여러분이 IR을 하게 되고요. 그 IR하는 과정에서 잘 통과가 되면 보통 그 참여했던 IR 분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예비 심사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사역이 다 설득을 하는 과정을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죠. 심사역이 까탈스럽게 요구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술 자료 요구하고 뭘 요구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 입장에서 투자를 받게 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고 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IR을 거쳐서 그 단계를 패스한다면 투자심의 보고서를 우리 심사역들이 작성을 하고 이걸 갖고 본심사,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서 투자사에서 회계법인, 지정 회계법인에서 법정 실사를 합니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은 이런 회계 실사를 생략은 잘 안 하지만 간소하게 하고요. VC들은 세무 회계 실사와 법무 실사를 병행을 해서 실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투자금 납입을 합니다. 투자금이 납입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계속 성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모니터링과 신뢰 판단 근거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창업자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창업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없습니다. 매출도 없죠. 아직 제품은 시제품 단계죠. 만들지 않고 또는 만들고 있는 단계죠. 완성도도 아직 높지 않죠. 이익도 나지 않아요. 이런 없습니다. 투자자들은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경영지표, 재무지표, 시장지표,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숫자, 그리고 내가 사업계획에서 제시됐던 수많은 가설을 검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줄 때 투자라는 것에 한 발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심사역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데이터를 그래프로 제시된 건데요. 이렇게 쭉 순위가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 팀 구성이에요. 그 다음이 시장 규모, 그 다음이 경쟁력. 이게 해외랑 우리랑 다르지 않느냐, 산업마다 다르지 않느냐, 약간 다릅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팀과 시장이라는 두 꼭지는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나는 스카이 출신들을 너무 선호해. 그래서 스카이 출신들한테만 투자를 할 거야 라는 분도 있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투자를 정말 많이 뿌립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예. 물론 성과가 납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그만큼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입니다. 대표자의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실행력이 있다.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우리가 세웠던 전략들을 잘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 실행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규모가 큰가 그리고 성장하는가 토탈 마켓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좀 뒤로 간다면 지속성까지 세 가지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경쟁자와 무엇이 다른가? 기술적으로 다른가? 기능적으로 다른가? 아니면 또 시장의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다르게 해서 경쟁자와 다른 관점의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살아남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고요. 투자자를 만나는 게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웠던 마일스톤, 목표들이
기술, 제품, 고객성장 채널 여러 가지들이 점점 어떻게 확보되어 가고 있는지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목표치랑 비교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 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업을 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다면 그 산업에 대해서 당신만 알고 있는 특징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인사이트인 거죠. 시장의 인사이트, 고객의 인사이트,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에 기반한 우리 회사의 전략의 독특성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단계별로 시리즈 A, B, C, D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얼마 정도가 시드입니까? 얼마 정도가 시리즈 A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산업마다 좀 틀리고요. 그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진 않아요. 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된 부분으로 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드 단계는 한 10억 미만 정도 투자하는 경우를 시드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보통 투자자들은 개인 엔젤이나 마이크로 VC 또는 엑셀러레이터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기업 가치로는 한 30억 이하 정도가 시드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가 투자 금액이 20억에서 50억 사이. 이때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죠. 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는 한 200억 이하 정도가 해당이 되고, 시리즈 B는 50억에서 150억 사이. 이때는 기업 가치가 한 500억 이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150억 이상부터 투자받고, 또 밸류에이션도 뭐 1000억 이상 정도 되면 시리즈 C, D, E 이렇게 투자 순위에 따라서 정하게 되죠. 물론 우리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는 최근 들어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시드와 시리즈 A 사이에 프리 단계를 만들어 놔서 프리 A 또는 프리 B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리즈별로 우리들이 좀 투자자한테 카드를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태경 대표님이 그런 말을 하던데 포커페이스 같다라는 거죠. 아주 초기에 시드 단계에서는 창업자들한테 팀 역량과 비행 가능성만 본다. 이 카드 하나만 갖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팀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 비즈니스 모델, 어차피 가설인데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이걸 잘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시드 단계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기 단계, 창업 초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초기, 중기 넘어가기 전에 이런 투자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했다라는 지표, 그래서 그 검증으로 인해서 서비스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지표,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 그래서 얼마나 이 제품과 이 서비스와 시장이 핏이 맞는지라는 지표들을 잘 설명했을 때 A나 B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카드는 후기, 상장 가능성이 있다. IPO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는 피봇, 이미 갖고 있는 산업은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고 얼마나 또 다른 시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 이것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J커브에 대한 개념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J커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이죠. 얼마나 성장 곡선이 나타나느냐라는 관점인데요. 연도별로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곡선처럼 이렇게 쭉 해서 5년차 정도 돼서 급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성장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특성도 그렇고, 또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지는 요인도 그렇고, 엑시트하는 시기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스타트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곡선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내가 5년 이내에 현금 창출 능력이 최대로 올라가고 또 손익분기점이 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반면에, 투자자들은 그보다 경험에 의해서 더 길게, 그리고 더 깊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 J커브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자를 만나면서 이렇게는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십니까? 많이요? 이런 거 말고 얼마가 필요한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금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KPI를 좀 명확히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에 훌륭한 인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 런칭을 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커머스 특성에 맞게 쏟아 부어야 된다. 라든지 회원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필요해서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설립을 위해서 한다든지 좀 명확한 목적이 자금의 목적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비용의 사용 속도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6개월 뒤에 자금이 마를 건지 1년 뒤에 마를 건지 그래서 당신이 돈을 투자해주면 내가 어떤 효과성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원레이시 생긴다 그러면 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생존기한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 그 앞단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에서 밸류에이션 또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지표를 숫자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투자한다면 연간 평균 이익 성장률 또는 매출액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죠. 세 번째는 투자 후 12개월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12개월 이후 또는 18개월 이내에서는 후속 투자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KPI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몇 배가 회수되기를 기대하느냐 본다면 통상적으로 한 10배수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펀드 금액이 100% 한 기업한테만 투자하지 않죠.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죠.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하게 된다면, 회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원금 회수, 나머지 것까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출자자 LP들한테 수익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 성과 보수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주. 한 10배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R 자료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만날 때 우리 기업 가치가 급성장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유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존재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투자 생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쿠팡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는데도 투자가 계속 받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매출이 0원인데도 투자를 받고요. 어떤 기업은 매출이 30억인데 투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오로지 온라인만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이 존재하지 않고 유저 수로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창출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그쪽에서 현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또 쿠팡 이런 거는 적자를 할지라도 매출이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유저 수가 높은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IR 자료는 같은 사업 계획서일까요? 네, 목적이 다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창업 기업을 육성시키고 또 창업 생태계, 또 사업 비즈니스 세계를 활성화시켜서 매출과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갖고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LP들의 펀드를 갖고 기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시된 사업 계획서는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 실현 가능성, 구형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투자자 쪽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성과 창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식 가치를 높여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파이낸스 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IR 자료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PSST라는 관점으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가 많이 작성이 되고 있죠. 이런 과정은 몇 해 전에 중기부에서
이 투자 생태계의 IR을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겠구나 해서 일부 차용을 해서 반영된 사업 계획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계획서가 PSST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가, 중기부 사업 계획서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꼭 사업 계획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 지금 제시되는 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모데이 때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범주의 IR 자료, IR 덱,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에는 투자기관의 심사 항목을 적어놨고요. 좌측에는 데모데이 때 제시할 IR 사업 계획서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로 IR 덱을 보통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적, 회사가 제시하려는 가치, 이런 것들 첫 번째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절박한,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그 다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것을 정확히 제시됐다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솔루션에 적용될 기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모방 불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구현 가능할 건가라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성과, 제품에 대한 서비스 결과 지표, 그리고 핵심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좀 기복이 생겼다면 그 기복 시에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극복을 했는지라는 리더십 능력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탐샘송,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리고 논리적 적정성을 담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적된 시장이 아니라 정확히 팔 수 있는 시장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관점, 그리고 광이든 협의든 경쟁사 입장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경쟁 역량, 우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제시하게 되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제시할 때 정말 많은 걸 초기 기업들이 제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진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한 지표를 달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관심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많이들 제시를 안 하는데 한 번 정도 꼭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나랑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업이 해외 또는 국내에 있어서 그들을 좀 비교해서 그들과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들처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재무제표, 추정재무제표를 통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PT 할 때 엑셀표 이렇게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요. 엑셀표까지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프로 제시하면 되고요. 나중에 첨부로 해서 엑셀은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팀에 대한 겁니다. 팀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핵심 인력에 대한 생세 프리필을 제시를 하되, 구현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라는 역량에 초점이 더 맞춰져서 제시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투자 심사역들이 데모데이에 관심을 가진, 머릿속에서는 이런 심사 지표를 이제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모데이를 하게 되면 경영진에 대한 내용, 시장성, 기술성, 지식 또는 재무에 대한 수익성,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투자 요건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목 차이에서 딱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에 집중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사전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세 번 이루어지게 돼서 심사역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그 회사의 IR 데이에 초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IR 과정을 거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심사역들이,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발표를 한 건데요. 회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내부 투자 심의 보고서가. 투심 보고서에 보시면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역도 시장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사 말고 또 다른 조사를 해서 이 안에 좀 반영을 하게 되고요. 또 예비심사와 본심사 사이에서 실사를 보통을 하게 되다 보니 실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돼서 투심 보고서를 씁니다. 이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심사역을 만나서 심사역과 친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스킨십을 가지셔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과 친분을 가져가신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라도 꼭 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친분이 좋으면 펀드를 갖고 있는 지인한테 또 소개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즉, 창업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급성장하고 또는 수많은 환경 변화가 깊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입니다. 자기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셔서 다른 경쟁자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또는 성공을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 경영학과에 있는 장수덕 교수입니다. 저는 한남대 경영학과에서 주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조직행동, 조직이론 등에 관한 수업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도 이렇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그리고 조직이론, 전략 쪽이 저의 주로 관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인 기업가 정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직 자체를 그런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불어에서 온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entrepreneur라는 것은 켄틸룡 최초로 entrepreneur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켄틸룡인데요. 켄틸룡은 entrepreneur를 모험가에 비유해서 미래의 어떤 인센티브 수익을 노리고 자신의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미래에 어떤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본 투자를 해서 새로운 어떤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모험가들을 entrepreneur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불어에 원래 이 entrepreneur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일을 착수하다, 시작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단어 entrepreneur라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 모험가 또는 도전가,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업을 일으키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가 또는 업을 새롭게 창업하는 창업자, 이렇게 entrepreneur를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뭐 기업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창업자, 사업가, 기업가 모두가 다 entrepreneur라는 이 개념 속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entrepreneur에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업가 정신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정신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주로 기업가들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 이런 것만을 기업가 정신이라 의미하는 것 아니냐 하고 혼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너십이라고 할 때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지위를 말하는 거죠.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시티즌십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신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멤버십 같은 경우는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 특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뮤지션십 같은 경우도 뮤지션들이 음악가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가적인 그런 재능을 말하듯이 엉트러프너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엉트러프너들 창업자, 기업가 또는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특성, 특질, 행동적인 어떤 것 또는 역량, 자질, 기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이제 특질, 행위, 사고방식, 신분 등등에 기반해서 다양하게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이 같은 경우는 혁신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능력을 중심으로 보고요. 티몬스 같은 경우 기회를 찾고 포착하고 추구하는 그런 특성들, 자질들, 그러니까 기회 포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민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히스리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무엇을 창조해가는 과정, 프로세스로서의 엉트러프너십을 정의하고 있고, 카오 같은 경우는 가치를 창출하거나 가치를 더하거나 에디드 밸류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고 있고요. 슈페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인벤션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창조해내고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발상해내는 것, 이런 과정들, 그래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창조적 파괴 행위, 이런 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드라크 같은 경우는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단행하는, 끊임없이 혁신을 수행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새로운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포착해서 새로운 기업 또는 새로운 사업들을 착수해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행위나 그런 역량이나 신분, 특질,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가들 보고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회 심리적으로 보면은 뭔가 위험에 대한 감수성도 크고 도전 정신도 강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다. 경제학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질서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파괴해가는, 창조적으로 파괴해가는, 그리고 새로운 시도 발명하는 사람들, 경영 관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혁신과 변화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들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 리더십 이론에서 보면은 The Great Man The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리더십도 사실 리더도 끊임없이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이 개발이 되듯이 기업가들, 사업가들도 반드시 태어난다기보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스스로 개발해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어냐 아니면은 분석가냐. 실행력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실행까지는 사실 사업을 착수하는, 새로운 일을 이렇게 창업해가는 그 창업까지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착수하는 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창업 이후 과정은 사실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가가 창조적 발명가냐, 창조적 발명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위해서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 혁신도 중요한 거죠. 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스를 잡느냐 못 잡느냐. 찬스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한테 오는 거죠. 그죠? 파스테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럭이라는 것은 준비를 좋아하는 것이다. 준비된 자들한테 이런 럭, 곧 찬스가 온다는 게 운이 따른다는 거죠. 도박사 같은 존재다. 밑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돈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부적응자들이다.
출세욕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면이 존재하느냐?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창업까지의 과정, 창업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명가들이라든지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 그들의 몫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사업을 혁신해 나가고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관리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창업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창업 기업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뭐 또 다른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기술, 역량, 역량까지 갖춘 것,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혁신적인 entrepreneur라고 하고 그들의 어떤 관리 역량, 자질, 창업자적인 어떤 특성 이것들이 다 결합될 때 entrepreneur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entrepreneurship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명가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명한 것들 또는 포착한 기회들을 끊임없이 사업화해 가고 이 사업화해 나간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런 자질들,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entrepreneur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기업가 정신이 강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 창업까지는 발명가의 몫일지 모릅니다. 물론 창업자의 몫이기도 하죠. 그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런 조직들이 어느 정도 고잉 컨선하려면은 이런 관리자적인 역량, 혁신적인 관리자의 역량까지도 자질까지도 우리가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가? 기업가들, 창업자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 경제적인 영향력. 오늘날 국력이라든지 국가가 가진 힘은 곧 경제적 영향력의 척도이죠. 그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이게 곧 국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업가, 즉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기업이 세계 인구의 81%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제력의 90%,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아마 세계 GDP의 94%를 창출하고 세계 100대 경제 주체 중 51개가 기업, 49개가 국가. 그러니까 결국 경제의 주체의 절반은 기업이다라는 거죠. 세계 161개국의 재정 수입보다 월마트 1년 매출액이 크죠. 월마트, 맥도날드 같은. 그래서 뭐 반드시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가들의 어떤 서비스, 오늘날 같으면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소셜 미디어 유튜버 같은 것이 전 세계에 보급돼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트위터,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업들 100개국 GDP보다 훨씬 더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 결국 기업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 자료에 보면은 미국의 경제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약 15,000년까지, 기원전 15,000년까지 같으면은 인류 이제 시작에서부터 기원전 15,000년까지 같으면은 전체 역사의 99.4%입니다. 99.4%. 평균 GDP가 어느 정도냐, 뭐 한 90달러. 이거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90달러 수준이었다라면은 그로부터 기원 후 1750년, 그러니까 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그 전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 같으면은 인류 역사의 0.59%, 약 0.6%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죠. 그죠? 그때까지 세계인의 평균 GDP는 약 180달러, 한 2배 정도죠. 여기에 비해서. 그죠?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2000년까지, 지금 2022년이니까 약 22년 전 2000년까지로 놓고 보면은 인류 전체 역사의 약 0.01%, 아주 작은 0.01%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세계인의 평균 GDP가 이때에 비해서 37배, 즉 66,000불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가진 재화의 97%가 인류 역사의 0.01%인 250년,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 동안 다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급속 성장한 배경은 뭐냐? 거기에는 시장경제, 그리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곧 기업가들이고 기업가 정신이죠. 또는 사업을 시작해서 창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이런 사업가들의 어떤 자질, 사업가 정신, 곧 기업가 정신,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경제 발전 과정들을 이렇게 GDP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GDP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쇠퇴기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GDP가 이렇게 확장하게 되고 이 무렵에 또 다른 이제 산업이 뭔가를 주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GDP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GDP가 또 이렇게 되겠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쇠퇴기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이 나오게 되고 산업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또 다른 산업이나 또 다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곧 기업가요, 사업가요, 창업자들이죠. 그들의 쉽, entrepreneurship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과 정신과 특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고 모험하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는 이런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제력,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이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진화해 발전해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국방, 군수물자 같은 것들을 R&D하고 연구개발하는데 이쪽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죠? 로키드 마운틴이라든지 뭐 나사 같은데. 그리고 그런 국방비 R&D가 산업으로 이렇게 이전되어서 그래서 IC, 반도체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 밸리가 된 거죠, 사실. 이 산업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반도체가 첫 번째 흐름을 이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고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도달할 때쯤에 개인 PC, 컴퓨터 산업이 발전해서 또 흐름을 주도하게 되고 이때마다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전에 반도체에서는 휴렛 패커드라든지 인텔 같은 회사들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가, 새로운 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PC 산업이 성숙기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인터넷 산업, 온라인 인터넷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런 데 윈도우 같은 것이 나오고, 그죠? 온라인 닷컴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닷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쇠퇴기에 들어갈 때, 성숙기에 들어갈 때 이제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가 되었던 유튜브가 되었던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이 흐름은 지속적으로 창업과 창업자 정신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생태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곳, 그곳이 소위 말하는 entrepreneurship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 군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무슨 산업단지처럼 특정 산업지역들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죠?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창업자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떤 위험 감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기업가들, 창업자들, 사업가들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entrepreneurship의 질, 곧 창업의 어떤 질, 그 도시가 얼마나 창업자적인 도시냐,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도시냐에 따라서 지역 GDP가 어떻게 달렸냐.
가장 높은데 결국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실리콘밸리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최근에는 보스턴에서 보스턴 엘리 같은 보스턴 지역도 최근에 창업으로 이렇게 다시 리뉴얼 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디트로이트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 그죠?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관광이나 또는 과거의 자동차 산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도 새로운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도시도 지금 다시 이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의 어떤 활력,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을 가진 사업가들, 창업자들, 이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창업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창업자 비율 같은 것이 보면은 줄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창업 기업들 2016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교육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고 이런 강의들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을 해서 그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세계 경제 5위 규모인 프랑스의 GDP와 맞먹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보의 2배 이상이 되고요. 동문기업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창업기업들의 자산을 다 합치면 세계 경제 10위국가 수준입니다. 미국의 한 개 대학 졸업생들의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데 하버드 같은데 예를 들면 놓고 보면 뭐 한 4천조 정도, 우리나라 서울대 카이스트는 여기에 비하면은 40조, 뭐 11조,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기업가 정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자료를 놓고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 몇 단계 앞서 있습니다. 근데 2017년 한 2년 후 자료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가 정신 지수가 이렇게 일본이 따라잡고 한국이 추락하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뭐 창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데 취직하려는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도 그냥 생계형 창업 이런 것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이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수준에서 본다라면은 이노베이션, 혁신 같은 것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규제하고 이렇게 역외관계에 있다.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혁신지수, 혁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이태리 같은데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지 못한 도시, 혁신적인 데는 오히려 독일이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그죠? 이런 지역들이 이런 국가들이 더 혁신적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려면은 요 도표 하나만 놓고 보면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산업 규제, 정부에서의 그런 규제, 법률적인 규제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사업가 여러분들이, 창업자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이제 노력들로 가지고 제가 좀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1세대 창업자들,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성장의 한계 직면한 한국기업, 창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창업자 정신으로 1세대 우리 창업하신 분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이 고인이 되신 이분들의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이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기업가 정신만 연구한 책자들이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쭉 결론을 내려보면 창업을 하는데
뜻과 비전으로 한 거예요. 단순히 뭐 이익을, 돈을 노리기보다는 산업보국의 창업정신, 국가사랑, 우국충정, 나라사랑 이런 걸로 가지고 창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좀 강한 나라가 되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 우리 모두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열심히 일해서 함께 잘 살자. 그래서 LG 같은 데도 아직도 인하단결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성 같은 데 인재 중시, 그게 이제 공통적인 또 특징인 불굴의 도전 정신. 그러니까 뜻과 비전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뜻과 비전, 절박함과 기회,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 함께 해내자라는 그런 어떤 내적 가치,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함께가 되어서 우리가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1세대 창업자들의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되살리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기업가 정신, 이 텍스트로 가지고 오늘날 기업에 적용했을 때 과연, 또는 이 기업가 정신으로 가지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개 회사 사례, 한 개 회사 사례지만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여러분들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잘 아시죠? 파타고니아, 이봉 시나드가 창업한 기업이죠. 이봉 시나드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입니다만 암벽에서 이렇게 등반, 암벽 등반가로 유명하죠. 암벽 등반을 하다가 암벽 등반에 쓰이는 장비들이 이렇게 산악이나 자연을 훼손한다라는 생각에 직접 이제 이렇게 장비들을 만드는 철공소를 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의류까지 이렇게 진출한 파타고니아 회사가 됩니다. 본사 옆에는 이 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철공소로 시작했던. 그래서 보면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어떻게 하든 옷을 사입지 마라. 기존에 있던 옷들 최대한 고쳐 입고 재활용하도록 하고, 플라스틱에서 실을 뽑아서 뭐 옷감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파타고니아 회사가 정규 채용 때마다 평균 900명이 넘는 지원자들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연평균 이직률이 4%도 미국의 평균 이직률 17%보다 훨씬 낮고, 월마트라든지 이런 판매 유통기업 14%보다도 훨씬 더 낮은,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창업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창업자적인 생각과 그들의 어떤 철학과 그들의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라면 오늘날도 과연 그런 창업자들이 가졌던 잘 살아보세, 이런 정신들, 근면성실, 우리도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월화수목 금금금금 계속 일하자, 이런 가치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맞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우냐? 파타고니아 이 사례도 보면은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평균 이직률이 낮고 혁신적인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내놓고 환경이라든지 요즘 ESG 경영에 앞서가는 이유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과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파타고니아에 지원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맞는 거예요. 공존공생하는 그런 조직 질서, 공동체의식, 이게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1세대 시대만, 우리나라만 해도 창업 1세대 시대만 해도 그때는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강한 욕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기업가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죠. 그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웰빙을 하고 요즘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파타고니아의 직원들처럼 서핑도 좋아하고 캠핑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하고 여가 휴가도 자주 즐기고, 이봉 시나드가 책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왜 일하고 있느냐? 이 회사는 20% 근무 시간의 20%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럽니다. 하루 이제 근무 시간 중에 20%는 자유 시간, 80%는 일하는 시간인데 일 안 하는 20%때 날씨가 좋고 이러면은 이봉 시나드가 서핑하러 나가자. 본사 바로 앞에 이제 해안가가 있어서 거기서
서핑도 즐기고.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이미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봉신화대의 그런 경영 철학과 이게 맞는 거예요. 여유도 즐기고 뭔가 창의적으로 일도 하고 싶고 환경도 생각하고 이게 서로 맞으니까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의 정신과 철학과 종업원들의 그런 생각들이 맞으니까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창업에서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구성원들하고 이해가 맞닥뜨려지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방적으로 이제 강요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발경영이라는 책,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 DNA. 그러니까 한국경제가 새롭게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는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님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벤처산업이라든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해서 실제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또 코스닥 이런 데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던 위대한 학자이자 또 실천가입니다. 몇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결국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그런 조직들, 그래야 이제 계속 고잉 컨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 1세대들이 가졌던 비전과 뜻, 절박함, 생존과 도전, 그 다음에 내적 가치 창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1차적으로 조직이 공동체의식이라는 구성원과 창업자, 기업가, 사업가 간에, 경영자 간에 서로 믿음과 하나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사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투표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신바람 나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금금금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호간의 어떤 공정공생의 조직 질서가 구축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일하는 수준에서 자율과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 자율과 경쟁은 오직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래서 요즘 선진 기업들에서 보면 앞서 파타고니아도 뭐 20%는 자율 시간을 갖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 이제 여유도 주고 그 창의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만들어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이제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이 공동체적인 조직 질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기본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성원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신바람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영자들이 우리 잘 살아보세, 구성원들도 잘 살아보세,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공생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국, 나라에 대해서 보답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라는 나름의 자부심들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성원들 간에는 유대감이 있고 경영자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겉면, 그죠? 담배를 평생 안 폈다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종업원들 보면은 담배 피면은 연기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르냐 뭐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걸 보이고 구성원들도 다 같이 건명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그게 이제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어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파타고니아처럼 여유와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구성원들한테는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그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공생의식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 유대감,
이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생각들이 구성원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토대 위에서 그냥 요것만 있으면 되느냐? 일할 때는 어떻게 하든 끊임없이 이제 혁신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고 시장에 새로운 신제품들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경쟁적으로 일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요런 토대들은 건설적인 어떤 긴장감을 적절하게 불어 넣어주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상호 간에 신뢰의 어떤 토대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신뢰라는 건 역시도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서로 간의 믿음과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생기려면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절한 칭찬과 인정, 소통,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뢰도 생기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혁신적이고 창의성, 20%의 시간 동안 창의적인 데 써라. 어떻게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느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실패를 용인해주고 지나치긴 어떤 관료적인 그런 통제보다는 약간의 여유 이런 것들을 주어야 여유도 가지고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 20% 주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자, 요런 업무 수준에서의 이런 혁신적인 자율적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조직이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 기업가적인 신상품, 새로운 어떤 고객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토대는 무엇보다 우선은 공동체적인 그런 질서들을 만들어가고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여러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아주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불어넣고 공정한 보상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제 공동체 조직이라든지 자율 경쟁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기법 하나하나는 또다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실 좀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토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내 기업가 정신이 풍만한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과 또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창업하시고 사업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아무쪼록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V픽스 메디칼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최종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V픽스 메디칼은 수술 중 긴급하게 수행되는 동교 조직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 중에 빠르게 조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여기 나노팹 9층에 입주를 해서 있다가 투자를 받아서 학교 근처에 있는 월평역 근처로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이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후속 투자를 또 2021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현재 대전 오류동에 있는 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과 그리고 학생 인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저희가 궁동에 있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카이스트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스타트업이라는 게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회사의 사정이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조언을 드리자면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은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각 분야의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저희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저희가 여기에 입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입주 이후의 후속 지원들,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은 사업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굉장히 감사했던 점은 저희가 어떤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성과를 냈을 때 다들 자신의 일처럼 되게 기뻐해 주시고 항상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자신의 일처럼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먼저 필요한 게 있는지 항상 문을 두드리고 물어봐 주시는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찾아다녀서 필요한 부분의 니즈를 항상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기술 전문적인 대표님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 아니면은 회계 그리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법적 자문,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완료했고, 이를 인허가 및 보험 등재 및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과 특히 수출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IPO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 엑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